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를 시도했던 위성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서 북한 정찰총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킹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와 미국이 공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북한 해커 조직인 김숙희에 대한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 메일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로그인 창. 실제로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가 연구소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위장 사이트였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김숙희는 지난 2014년 한수원의 원전 도면을 해킹해 협박했던 해커 조직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기술을 탈취해온 김숙희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가보안국이 공동으로 보안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This is a group that uses social engineering practices to enable computer network exploitation globally against individuals employed by research centers and think tanks. 우리 정부는 김숙희를 독자 제재 명단에도 올렸습니다. 주로 이메일과 위장 사이트로 덫을 놓는 스피어 피싱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김숙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공위성과 우주 관련 첨단 기술도 빼돌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보고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catch every single spear phishing event, but in this space, I will take care of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the nuclear weapons. 미 국무부는 북한 해커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만큼 두 나라를 설득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We engage or try to engage with the PRC interlocutors as much as we can, because we think this is not just in our interest, but it also in China's and Russia's interest.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만 가상화폐 탈취로 7억 2천만 달러, 1조 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선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안보리 순회의장을 맡은 라나 누세이바 주 유엔 아랍에미리트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사 시도를 고려해 북한의 상황에 대한 논의 요청이 한 건 있었다며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세이바 대사는 안보리 소집 요청을 한 나라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보리 회의를 요청해온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일본과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전 세계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인 일본 및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며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첫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 조만간 두 번째 실험을 감행할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난달 31일 발사는 서해 위성 발사장 내 새로운 발사대에서 이뤄졌다며 기존 발사대에서 관측되는 집중된 움직임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K뉴스는 상업 위성 사진을 토대로 발사를 앞두고 며칠간 기존 발사대 주변에서도 차량과 크레인 등의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됐다며 또 다른 발사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해상에서 발견한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에 대해 직경 2에서 3m의 약 15m 길이의 동체로 확인해 현재 인양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이 발사체 잔해는 수심 75m 깊이 바닥에 수평으로 누워진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해군의 잠수 인력을 투입해 인양 작전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수역의 시야가 흐려 인양 시간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이 서해상에서 확인한 북한 발사체 잔해를 로켓의 2단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그 이상 3단체와 위성 탑재체 부분은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낙하물이 떨어진 구역이 100km 이상 되고 정상적으로 비행하면 1단체가 분리되고 2단체, 3단체 순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이번엔 정상 비행이 안 됐다며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서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합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중앙선관위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권익위가 예고한 한 달 기간 전수조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정치권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이죠? 예, 이견 없습니다. 그거는 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다른 얘기 없고. 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이미 결정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세부적인 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몇 차례 더 만나야 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어제 밤 늦게까지 전현희 위원장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전체 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데 어제 회의에서는 3명 찬성, 3명 반대 동수가 나와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의장이자 감사위원인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 회피를 신청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련하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쓰다 남은 프로포폴을 추출해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병원은 이 의사가 프로포폴을 언제부터 얼마나 또 왜 빼돌렸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수술에 쓰고 남은 마취제 프로포폴 한 병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번 개봉하면 부패하기 쉬운 데다 마약류 의약품이라 폐기돼야 하는데 마취과 레지던트 A씨 손에 들어간 겁니다. 향정신성 약물 사용 권한이 있어 프로포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A씨. 용기에 남아있는 극소량을 긁어내 모으는 방식으로 약물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 대형 병원은 다른 마취과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징계위는 A씨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추궁했지만 A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일정 기간 수련 기회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A씨가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이 몇 차례인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만 병원 측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구청에 내야 하는 사고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이 같은 사고 마약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환자의 약물을 도용한 게 아니라서 경찰에 통보하거나 식약처 등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가 잘못된 목적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확인돼야 한다며 병원 측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허위 보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보고를 했다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 관리의 취급업자,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약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을 다루는 직원 교육에도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온라인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 정유정입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과일을 구하는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교복을 입고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낙동강 근처 풀숲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고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경기 광명에서는 아파트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1,900여 세대가 10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거리 한복판에서 물줄기가 콸콸 뿜어져 나옵니다. 급기야 상가 건물 높이를 훌쩍 넘길 정도로 높이 치솟는 물기둥.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물이 터지는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우산을 쓰고 막 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이 터져 있더라고요. 광주 금호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지름 500mm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된 겁니다. 저녁 7시쯤부터 40여 분 동안 넘친 물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주변 상가까지 들이닥쳤습니다. 2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진행된 지하철 공사에 비까지 오면서 노후 관로를 덮고 있던 흙이 쓸려 내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4시쯤엔 경기 광명 하안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지난 1989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단지 내 1,980세대가 모두 불편을 겪었습니다. 씻으려고 이제 물을 켰는데 물이 갑자기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해봤더니 정수기는 남아있는 물까지 나오고 끊기더라고요. 새벽까지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긴급 투입된 급수차와 살수차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물을 저장해두는 탱크의 수위를 조절하는 설비가 고장난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조 탱크에 이제 그 일정 부분 차서 멈춰줘야 되는데 계속 물을 갖다 펌핑하니까 저수조에서 물이 이제 오버돼 버리는 거지. 아파트 측은 일부 재개된 물 공급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오늘 오후는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3월 WBC 대회 기간에 음주 파문을 일으킨 대표팀 투수 3명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스스로 공개 사과하면서 드러났는데요.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일부 보도처럼 여종업원이 동석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WBC 대회 기간 중 도쿄 한복판 유흥주점에서 심야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난 투수 3명은 SSG 김광현과 NC 이용찬, 두산 정철원이었습니다. 3명 모두 목요일 경기를 앞두고 사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실명이 드러났는데 이 중 맏형인 김광현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했습니다. 베테랑으로서 생각이 너무 짧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김광현의 고등학교 후배인 정철원도 창원 NC파크에서 음주 사실과 경위를 설명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만 일부 매체의 주장처럼 여종업원이 술자리에 동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 술을 먹은 건 정말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결코 여자가 근처에 있지 않았고. 일본전이 열린 10일 밤 다른 지인과 역시 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진 NC 이용찬도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를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KBO에서 이뤄지는 절차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SSG는 목요일 등판 예정이었던 김광현을 마운드에 올리지 않고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습니다.
진짜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신 팬분들과 여기 계신 미디어분들 그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사과와 적극 해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KBO는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조사한 뒤 상벌위 개최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김상학입니다.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북한 발사체 관련 기사인가 봐요. 어제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실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게 2016년에 쐈던 광명성호로 보이고 천리마 일형과 지금 비교를 한 기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좌측에 나온 게 말씀하신 대로 광명성호, 우측이 천리마 일형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크기나 그 구조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예. 먼저 좌측의 광명성호는 전체 길이 중에 1단, 그러니까 지금 광명성 빨갛게 글씨가 써 있는 그 부분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른쪽 천리마 일형의 경우는 1단과 2단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강한 추력에서 오는 가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한편 가장 윗부분이죠. 위성 탑재부 부분에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의 광명성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사체의 모습처럼 점점 더 좁아지는, 작아지는 그렇게 설계가 됐지만 이번에 쏘아 올린 발사체 보면은 가분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사 능력에 대한 과대 선전을 위해서라거나 혹은 위성 여러 기를 넣을 수 있도록 한 설계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엔진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엔진 성능이 좀 발전이 됐나요? 네, 엔진의 성능은 톤포스라는 단위로 나타내곤 하는데요. 1톤포스는 1톤의 중량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2016년 광명성호는 준중거리 미사일용 엔진 4기를 묶어서 120톤포스의 추력을 냈는데요. 이번에는 ICBM용 백두산 엔진을 최소 2기에서 4기까지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기당 80톤포스의 추력을 갖춘 걸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2기를 갖췄다 그러면 160톤포스, 4기라면 320톤포스가 되겠습니다. 2기만 묶더라도 광명성호 때보다 추력이 더 향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4기일 경우 누리호의 300톤포스보다 더 높은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군이 2단 추진체로 추정되는 잔해를 인양하고 있으니까 인양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에 굉장히 크게 실렸네요. 연봉 10억에도 의사가 안 옵니다. 연봉 10억이라면 저는 갈 텐데 지금 굉장히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연봉 10억 조건을 내건 곳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심장내과 의사 3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는데요. 10억뿐만 아니고요. 숙소도 제공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식대도 별도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학회 참석도 보장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까지 쭉 내걸었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정말 파격적인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채용 결과를 보면요. 기사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해당 병원은 다시 2차 공고를 내봤는데 역시 이번에도 지원자는 0명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다시 공고를 낼 때는 이거 근무 시간 더 줄여야 되나? 연봉을 더 높여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 요소가 있기는 하겠지만 의사 인력난 문제가 가장 심한 원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예. 네. 저희가 의사 인력난 문제 한두 번 다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불거질 때 의료계에서는 수가 인상이 해답이란 얘기를 줄곧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번 10억 채용 실패를 보면서 의료계의 논리가 설득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대 정원 확대가 더 먼저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겠는데요.
18년째 제자리인 의대 정원의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기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장 의료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PA 간호사를 합법화하자거나 외국인 의사를 국내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해 주신 수치 중에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이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정말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런 해결책이 좀 도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죠. 자, 추석에 황금 연휴 유럽 여행 예약률이 90%가 넘는다. 이번 추석 연휴를 활용하면 좀 길게 휴가를 갈 수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추석 연휴를 기대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래 한 해가 시작될 때 달력 쭉 펼쳐보고 보지 먼저 않습니까? 하죠. 네. 그때 아마 이 9월, 10월만을 기다렸던 분들 많으실 텐데 추석 연휴에다가 개천절 또 한글날까지 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연차만 잘 활용한다면 최장 17일까지의 연휴도 가능합니다.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역대급 휴가 시즌이 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 이미 마감이 됐거나 마감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설레는 여행 소식일 텐데요. 이게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걱정되는 면도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아웃바운드 여행 회복세는 이렇게 상당히 가파른 반면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인바운드 여행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이게 여행 수지 적착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이제 굿바이 코로나19를 외쳤고 볼거리 먹거리도 많고 또 K컬처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안 오시는 걸까요? 일단은 계절적인 특성도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올 여름 지금 국내에서도 얼마나 더울지, 비는 얼마나 올지 걱정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해외 여행객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코로나19 기간 동안 치솟은 국내 물가도 해외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의 얘기가 실려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일본 여행보다 한국 여행이 경비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차이가 크게 줄면서 이 돈이면 차라리 일본을 가겠다라는 해외 여행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도 국내 여행 비용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국내 여행 갈 바에는 그냥 차라리 가까운 해외여행 가자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마 해외 여행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도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도 여행과 관련된 기사인데 이번에 이제 괌에 태풍 마와르가 강타하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미리 예약했던 사람들도 취소가 좀 가능해졌나 봐요? 네, 이번 사태 이후에 항공사와 여행사의 취소나 변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은 어느 정도 괌을 다 지나갔지만 공항은 물론 현지 호텔이나 쇼핑센터 등 기반 시설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정상적인 여행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천재지변으로 보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환불이나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1년에 한두 번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다녀와야 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업체마다 세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각 항공사나 여행사 또 호텔 등마다 취소 수수료 정책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괌으로 가는 기존의 모든 예약에 대해 무료 취소 또 변경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6월까지, 보통은 6월 내에 예약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개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예약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때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예약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6월 이후는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또 괌 여행 계약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5월 강수량 집계가 나왔는데 역대 세 번째로 많이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이 193.4mm로 나왔습니다. 1974년과 1997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이었는데요. 올 여름은 엘니뇨가 발생할 걸로 예측되면서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한데 그래서 올 여름 폭우에 대한 예고편이 아니었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5월에 내린 비로 남부지방이 가뭄에서 벗어났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면 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또 면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위험이 있는 곳의 안전 실태를 표본 점검해 봤습니다. 총 87곳의 현장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안전 미흡 사례 222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낙석 방지 시설이 파손이 됐거나 배수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견된 건데요.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큰 아픔을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꼼꼼히 해야겠고요. 또 안전시설 보수와 보강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네,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준비한 만큼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 여름 장마철 앞두고 철저히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들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나토 가입 문제부터 이견을 보이는 등 각각 다른 입장이어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유럽 대륙의 40개 나라 정상들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온 안보 경제 위기에서 협력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hat is very important, our future in EU and Ukraine is ready to be in NATO. We are waiting when NATO will be ready to host and to have Ukraine.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토 가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회원국들도 대체로 같은 생각입니다. 반면 미국은 언젠가 나토 회원국이 될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체 방어력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We have said from day one what we would do in terms of supporting Ukraine, in terms of putting pressure on Russia, and in terms of strengthening our own alliance. We have done what we said. We'll continue to do that.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는 헝가리는 전쟁 중인 나라는 나토 가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나토 개별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간 양자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선진 기술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식 안보 협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군 당국이 한국형 삼축 체계 핵심이 될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 LSM 미사일이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 종합시험센터에서 열린 요격 시험에서 표적 미사일을 계획된 목표 고도에서 명중해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사된 LSM 요격 미사일은 약 200km 떨어진 무인도에서 쏘아 올린 표적 미사일을 명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벌써 15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반도체 부진이 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제 5월까지 올해 총 누계 무역 적자가 273억 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1월에서 5월 같은 기간의 무역 적자가 한 85억 불이니까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그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수출도 물론 이제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수입액이 여전히 좀 큽니다.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수입 쪽에서 적자 요인이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수입 쪽에서 적자 요인이 발생했더라도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이 잘 되면은 이제 수출이 많아지니까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 반도체 가격 같은 게 최근에 보면 한 1년 전 대비
한 40% 수준밖에 안 돼요. 가격 자체가. 물량은 그렇게 이제 많이 감소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력 수출도 잘 안 되고 수입액은 여전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지금 작년 아마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그래픽에도 좀 나왔었는데 무역 수지 적자 폭은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출 영향이 아니고 이제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불황형 흑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올해만 놓고 보면 1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가장 컸고요. 그게 이제 한 125억 불, 점점점 줄어서 이제 21억 불까지 올해 5월 달엔 줄었는데 네. 아마 이런 분위기면 무역 수지는 조만간 흑자로 반전될 것 같아요. 반전되는데 5월 달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수출 증가율 감소한 게 더 컸어요. 네. 수입 증가율 감소한 게 더 컸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됐고 그렇다면 수출은 안 되는데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는 이제 말씀하셨던 좀 이상한 거죠. 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 예.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하반기에는 아마 펼쳐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자동차 분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중에서 전기차 수출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원자재를 우리가 중국에 상당수 좀 의존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2대 주력 품목 중에서 5월 달에 이제 플러스를 기록한 게 딱 두 품목밖에 없습니다. 뭐 반도체 이런 것들 다 마이너스고 일반 기계, 이제 기계 쪽은 소폭 플러스였고 예. 자동차가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아요. 예. 플러스 폭이 크게 났고요. 그게 좀 수개월째 자동차는 상당히 좋은데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자동차 수출 내연기관차도 많이 수출이 되지만 말씀하셨던 전기차 네. 그게 핵심인데 그 전기차에 이제 당연히 그 핵심 부품이 배터리죠. 근데 배터리를 만들 때 그런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산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예. 이제 그렇다면은 그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 중국산 그 배터리 만드는 그 소재나 광물의 가격이 급등해 버리면 뭐 한 1,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니켈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은 수지가 안 맞고 나라 전체로 보면은 수입은 많아지는데 자동차 수출은 잘 되는데 수입도 많아지고 예. 그래서 이제 무역 수지에 별 큰 도움을 못 주고 또 말씀하셨던 이제 어떤 무역 수지나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최첨단 산업에서 이렇게 블록이 생기잖아요. 예. 중국이 그걸로 만약에 보복을 해버리면 사실 다른 데서 우리가 수입선을 다변할 수는 있는데 중국이 보복한다는 건 중국의 어떤 그 물량이 세계 시장에 안 들어온다는 거고 네.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산업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법정에 섰었는데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뭐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뭐 갈등도 있었고 좀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는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이제 그 경영진에 대한 이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내용이 뭐냐면 사실 이제 타다가 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시내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이제 승용차 뭐 한 서너 명 타는 네. 그런 택시가 아니고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11인승에서 15인승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이런 어떤 콜택시 비슷한 운영이 가능했거든요. 기존 법에서는. 네. 그래서 그 시장을 보고 이제 타다가 들어갔던 건데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이 법을 고쳐버렸어요. 아예 11인승, 15인승 그 시장도 이제 하지 못하도록 네. 아주 예외만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거고 사실 이 타다 운영진들이 실제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협의를 했을 때는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 1, 2년 전에 했던 거라 불법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타당한 걸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질 때 2019년, 2020년에 통과됐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많이 됐어요. 말씀하셨던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새로운 산업의 혁명,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시장을 침해하는 건지 그때 분위기는 어떤 기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손을 들어준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근데 이게 지내놓고 보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뒤지고 있거든요. 사실 뭐 이 타다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충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룰을 세워야 되겠죠. 그 룰이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아서 정말 말씀하신 그 룰들이 좀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 얘기도 좀 해보면 국제유가가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0 아래로 지금 내려섰습니다. 이렇게 좀 유가가 안정세 보이는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안정세를 유가가 떨어지면 좋죠.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뭐 주유소의 기름값도 떨어지고 좋은데 이 유가 떨어지는 거를 반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세계 경제 뭐 아까 우리가 이제 수출 얘기도 했지만 수출이 좋아지려면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유가가 국제 유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앞으로의 방향성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근데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반대로 이제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올해 초만 해도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하면서 중국의 어떤 경제 뭐랄까 이런 활동이 활발해지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원유 소비량이 한 17% 정도 됩니다.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 한 20% 정도 되고, 중국이 만약에 이제 경제 활동이 되면 이전에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원유 소비가 되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유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나쁜 건 아닌데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제 유가의 수요는 많이 좀 생각보다 줄 거고 그게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80대를 다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70 뭐 많이 내려가는 데는 한 $60까지도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란의 원유 수출 재개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란은 기존에 한 5% 넘게 전 세계 원유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게 2018년 트럼프가 이란하고 이제 그 이전 정부 오바마 정부 때 맺었던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제 원유 수출을 막았거든요. 그게 4%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1%포인트가 이제 만약에 그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여유분인데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런 핵 합의에 대한 다시 재개 가능성 회담 이런 것들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오바마 정부하고 같은 민주당 정부니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줄고 공급도 이란 쪽이 상당한 부분인데 그쪽에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를 찾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요인이 좀 작용을 했나요? 가장 큰 건 이제 부채 합의죠. 이제 뭐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마지노선을 두고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싸웠는데 이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 때문에 상당히 좀 증시가 올랐던 거고 또 하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의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고 그러면 다음 달에 예정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야간 문화재 강제 해산에 나서는 등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선 원칙대로 해산한다는 건데 노동계는 이 같은 경찰 대응이 오히려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다가 경찰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해산 자체가 불법입니다. 강제 해산이 아니라고.
결국 해산에 나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이 불법이라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와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집회 참가자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5,800만 원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의 강제 해산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행위라는 겁니다. 원고들이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 이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명백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들은 오는 9일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 집회를 예고해 다시 충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야간 문화재에서 분신 사망한 양회동 조합원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자 바로 철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명을 체포했습니다. 노조가 야간 문화재를 빙자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 등 물리력을 쓰더라도 해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뭐 노래도 하고 시도 낭송해서 문화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매일 저녁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조합원의 추모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그 이후엔 철도노조가 줄줄이 정부 규탄 집회를 잡아놨습니다. 경찰과 노조가 서로를 향해 불법 행동이라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강대강 대치 구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전남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포함해 다양한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 최저임금과 이중구조 개선안 등 노동정책에 대한 논의의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노조 간부 행세를 하며 건설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뜯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과 세종, 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공사 현장 10곳에서 1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가 내세운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주요 노동조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의 팔을 깨물고 20분 동안 다리로 눌러 압박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치원 측은 아이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유치원 교실, 아이가 수납장에서 물건을 집더니 바닥을 향해 던집니다. 팔을 잡아 끌어 아이를 앉히는 보조교사. 몸부림치는 아이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20분이 지나도록 아이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그동안 교사의 통제도 계속되는데 담임교사는 바로 옆에서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이어갑니다. CCTV 화면 속 5살 A군의 부모는 이날 저녁 아들의 오른팔에서 이로 깨물린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자국이 10시간이 지났는데도 피멍처럼 남아 있었으니까 근데 담임이 정말 너무 태연하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보조교사인 30대 이모 씨는 자신이 아이를 깨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A군이 돌아다니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보조교사의 팔을 먼저 물었는데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 무는 행동을 따라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치원 측도 이 씨가 아이를 문 행위는 분명히 잘못됐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고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한 뒤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할 지자체도 유치원 아동들에 대해 학대 피해 전수 조사에 나선 가운데 A군 부모는 이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담임교사와 유치원 원장은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내부 CCTV를 포렌식해 아동학대 정황이 더 있는지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입원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거나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반년 동안 환자 20여 명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실에 가두거나 묶으면서 그 사유와 내용 등을 진료 기록부에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국내 유일 학교폭력 치유 기숙형 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가 정밀 안전진단 등급 미달로 폐쇄된 것과 관련해 이달 말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어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지난 기간 학교폭력에 대해 관용적 정책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의 국립미술관이 자랑하는 미술 거장 50명의 명작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보티첼리에서 고흐에 이르기까지 서양 미술사의 큰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교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명화 52점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장을 압도합니다. 우선 보티첼리와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 거장의 주옥 같은 작품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크 미술의 서막을 올린 카라바조의 대표작 도마뱀에 물린 소년, 쾌락의 고통을 상징하는 극적인 서사성과 강렬한 빛이 돋보입니다. 한국과 영국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과 영국 내셔널 갤러리가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에선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까지 거장 50명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But what I'd really love is for people to find their own favourites amongst these 52 paintings, have works of art speak to them because of an emotion it's showing or a colour that they adore from childhood. Just find something there that really speaks to them. 산속에서 자연의 숭고한 힘을 배우는 소년. 작품명 레드보이로 널리 알려진 토마스 로렌스의 대표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소페라토의 기도하는 성모 등 가톨릭 국가의 미술과 개신교 중심의 북유럽 풍경화들을 비교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명화의 숲을 지나 발길을 옮기면 독창적 빛과 색채로 내면 세계를 표현한 르누아르, 고흐, 모네 등의 인상주의 작품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15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시대상의 변화와 함께 화가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신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인간과 인간 주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이 보통 사람들 모두를 위한 예술로 변화하는 과정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시장 곳곳을 르네상스 구조로 설계해 런던 현지의 미술관을 산책하는 듯한 체험을 선사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루 본명 조성현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룹 엑소의 멤버 백현과 시우민, 채니,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SM이 외부 세력에 의한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현과 시우민, 채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3월부터 최근까지 SM에 7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보내 정산 자료와 사본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M은 수익 정산과 관련해 원하면 언제든지 회사에 방문해 자료를 확인하도록 협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사본이 아닌 자료 열람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외부 세력의 개입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열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체납 처분을 피하려 거액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일 오후까지 구속집행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내 건 모두 강혜선 수법과 동일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렸네.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네가 강혜상이냐? 다들 스탠바이. 너 오늘 강혜상 꼭 잡는다. 너 납치된 거야. 경기도 안양에서 환전소 요직원을 살해한 뒤 돈을 훔쳐 필리핀으로 도주한 용의자들. 한국인 관광객에게 여행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유인해 몸값을 요구하며 납치와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 수사 결과 2012년까지 이들이 벌인 살인은 5건, 납치 강도는 19건에 달했다. 한국과 필리핀의 공조수사로 3명 모두 검거했지만 김종석은 필리핀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3년부터 최세영과 김성곤이 한국으로 송환됐지만 아직까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실종자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최세영과 김성곤 두 사람 모두 숨진 김종석에게 속아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내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범행 부인하신 거예요, 지금? 다 지들이 안 했으면 누가 했냐고. 누구는 우리 안 했어? 주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며 선선했던 남부지방도 오늘은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경북 경주는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9도나 높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와 경북 동부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1도, 부산 20.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대구 29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